코스타메사 911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의 흔적이 다분하고요. 여성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2010년 5월 21일 26세의 육군 참전용사 샘 헤어의 아파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샘의 아버지가 이 끔찍한 현장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시체를 봤어요. 피가 흥건했죠. 바로 911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여성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샘은 그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일까요? 전 세계의 해결, 미해결,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들어본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가진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중간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코스타메사는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해안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느긋한 해변 공동체였죠. 이 아름다운 곳이 줄리 키브이시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장소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샘 헤어의 부모님인 스티븐과 레이첼 헤어는 한동안 아들로부터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그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0년 5월 22일 스티븐은 아내와 함께 샘의 아파트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다급한 통화에서 스티븐은 아들의 침실에 한 여성이 옷이 일부 찢어진 채 엎드려 죽어 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코스타메사 911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의 흔적이 다분하고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네. 여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드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이 매우 드문 코스타메사 지역 사회에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몸싸움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제 말은 총각이 사는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몸싸움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전형적인 총각의 집에 있을 법한 물건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빈 맥주병, 타담한 담배, 파티오, 바비큐 그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침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침실에 들어서자 뭔가 수상쩍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사용하지 않은 칼 한 자루와 책 2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투 기술에 관한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의 경이로움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눈을 돌렸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침대는 피해자의 피로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침대에 일부 걸쳐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바지는 내려가 있어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보아 형사들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2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정수리 중앙에 총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는 칼도 있었지만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티아라를 쓰고 있었고 스웨터 등에는 전부 내 거야 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발견된 그녀의 가방 안 운전 면허증을 통해 형사들은 피해자가 23세의 줄리 키브이시임을 확인했습니다. 줄리 키브이시. 그녀는 1987년 밸런타인데이에
일본계 미국인 부모인 준과 마사 키부이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네 자녀 중 셋째이자 첫째 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를 나의 밸런타인 소녀라고 불렀죠. 아주 어릴 때부터 줄리는 춤과 음악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에 따르면 줄리는 겨우 5살 때 탭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엉뚱하고 발랄한 성격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본 문화를 존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의 전형적인 미국 소녀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줄리는 오렌지 코스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26세의 샘 헤어를 만났고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류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절이 목숨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범죄 현장을 샅샅이 뒤진 후 형사들은 이 밝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은 샘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발견된 곳은 그의 아파트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샘 헤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었습니다. 세뮤얼 헤어는 1983년 5월 29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티븐과 레이첼 헤어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수교육교사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외아들로 샘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매우 가까웠고 독립한 후에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샘은 덩치가 크고 튼튼했지만 친구들은 그를 커다란 테디베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유쾌하고 태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샘은 미 육군에 입대하여 제173 공수부대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독일에서 2차례 복무했습니다. 3년 후 그는 제대하여 태어나고 자란 남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제대군인 원호법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장교로 군에 재입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샘 헤어는 오렌지 코스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3살 어린 줄리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쟁 영웅들처럼 샘은 3년간의 군 복무로 인해 PTSD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가 혹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형사들은 그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줄리를 살해한 후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줄리의 휴대폰에서 샘의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그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2010년 5월 21일 오후 2시 45분경 샘은 그녀에게 친구를 도와주고 부모님 댁으로 갈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애원하는 몇 통의 문자를 보내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메시지의 톤으로 보아 샘은 공경에 처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해 분명히 화가 나 있었고 걱정이 된 친구로서 줄리는 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처럼 그의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샘의 가족은 이 발견에 어안이 벙벙했고 그의 신변을 걱정했지만 이 문자들은 수사관들에게 그를 더욱 유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오도록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샘의 차와 여권도 아파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샘이 도주 중일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권이 없어졌고 차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이건 명백하잖아요. 샘을 찾으면 그가 우리 범인일 겁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곧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8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8세였던 샘 헤어는 또 다른 흉악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2년 1월 15일 밤 캐니언 컨트리에서 17명의 다른 남녀와 함께 19세 바이런 보니토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니토와 친구였던 샘은 그의 집에서 보니토를 데리고 나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이동주택단지 뒤편으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보니토는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무리에게 공격받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사관들의 마음속 의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샘의 가족은 그의 유죄를 믿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샘이 총기 사용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올바른 사람을 쫓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샘이 무장한 위험한 도주범이라고 여겼습니다. 당국은 샘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코스타메사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샘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라진 며칠 동안 ATM에서 4차례 현금 인출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의 신용카드는 샘의 집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한 피자 배달 업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샘이 찍혔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행에서 ATM 카메라 영상을 보내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후드티와 모자를 쓴 10대 소년이 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도 샘의 부모님도 그 소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샘의 도주나 은신을 돕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어쨌든 코스타메사 경찰은 그를 필사적으로 추적했습니다. 2010년 5월 26일 그의 신용카드가 또 다른 피자 배달에 사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달 기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배달 주소를 확보한 후 경찰은 마침내 샘의 은신처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샘을 체포하기 위해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샘을 찾을 것을 기대하며 그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는 대신 17세의 웨슬리 프렌치가 그의 친구 몇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의심을 받았지만 당국은 웨슬리를 용의자에서 거의 즉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10대 소년은 수사관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는 현금을 인출하라는 완전한 지시와 함께 그 신용카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신용카드를 준 사람은 웨슬리가 지역 극단을 통해 만난 지역 연극 배우 데니얼 워주니악이었습니다. 워주니악은 웨슬리에게 자신이 보석 보증인이며 샘이 빚진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거절했겠지만 웨슬리는 워주니악을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17세 소년은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계좌에서 총 9,500달러가 인출되었습니다. 데니얼 워주니악이라는 이름은 수사관들에게 낯설지 않았는데 샘의 아파트에서 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데니얼 워주니악은 누구이며 샘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가 샘의 도주를 도왔을까요? 아니면 살인 자체의 공범이었을까요? 아직 답해야 할 질문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데니얼 댄 패트릭 워주니악은 1984년 3월 23일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긴 근무 시간 때문에 데니얼은 방과 후에 조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댄은 호화로운 집에서 자랐고 가족은 종종 값비싼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주로 아주 좋은 성적을 받는 착한 아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농담, 노래, 춤, 마술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했고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즐겼습니다. 무대 공연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니얼은
20대 초반부터 뮤지컬에서 연기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꽤나 무심했습니다. 한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매우 낮은 임금의 직업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며 계속해서 연극계에서 일했습니다. 바로 이곳 그의 뮤지컬 중 하나에서 그는 꿈에 그리던 여인, 동료 여배우를 만났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그들은 2010년 5월 26일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경찰이 워즈니악을 추적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 총각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 워즈니악은 샘 헤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알고 보니 그는 샘이 살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워즈니악이 샘의 도주나 은신을 돕거나 줄리의 살인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경찰은 워즈니악의 사적인 총각 파티에 들이닥쳤습니다. 체포영장을 든 경찰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형사들은 그가 털어놓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구금하여 신문실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워즈니악은 자신의 유일한 범죄는 신용카드 사기에 가담하고 샘을 감싸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과 샘이 웨슬리의 도움을 받아 그의 은행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한 다음 신용카드 도난을 주장할 계획을 세웠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은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샘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고백 이후 샘을 지역 쇼핑센터에 내려주고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그가 여전히 샘을 감싸주고 있으며 수사관들에게 말한 것보다 줄리의 살인에 더 깊이 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데니얼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했고 이 전략은 데니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형사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즉시 그는 이야기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샘 사건과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해보시오. 저는 그에게 극장에서 물건을 좀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몸을 숙여서 이걸 좀 도와달라고 말했죠. 엎드려야 했어요. 저는 전에 총을 쏴본 적이 없어서 다시 집어넣고 그를 쐈습니다. 형사들은 워즈니악이 샘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올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압박감에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긴 침묵 끝에 워즈니악은 줄리의 살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샘의 도주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DNA를 확보했다고 상기시키자 그는 줄리의 몸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워즈니악이 갑자기 인터뷰를 끝내겠다고 결정했을 때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밝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었기에 형사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기 전에는 그를 쉽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워즈니악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즈니악에게도 많은 것이 걸려 있었죠. 바로 48시간 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워즈니악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또다시 조금 바뀌었습니다. 워즈니악이 무너지기 직전인 것을 보고 형사들은 DNA에 대해 허풍을 떨어 그 과정을 재촉했습니다. 실제로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몇 주가 걸렸지만 말이죠. 형사들은 그의 DNA가 줄리의 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그 주장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줄리의 시신 바로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DNA가 그녀의 몸에 묻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워주니악은 무대 위에서만큼 신문실에서 좋은 배우는 아니었고 그의 거짓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들에게 큰 위험 신호였는데 범죄 현장에서 수사관들에게 보였던 총상은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검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두 번째 총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워주니악의 이 자백은 그녀가 살해당했을 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그를 살인의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를 공식적으로 구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주니악이 구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여전히 샘을 찾아야 했고 데니얼은 입을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워주니악은 그의 약혼 여인 레이첼 버펫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주니악이 그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곧 자신의 거짓말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사랑보다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형사들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주니악은 레이첼보다 먼저 형사들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져 불과 몇 시간 전에 거부했던 거래를 필사적으로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형사들에게 한 말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으로 워주니악은 자신의 악마 같은 살인 계획의 전말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2010년 5월 21일. 운명의 그날, 워주니악이 자신을 좋은 친구로 여기던 샘에게 지역 군사기지 내 로스 알라미토스 극장 다락방에서 상자 몇 개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샘이 다락방에서 워주니악에게 등을 보인 채 무릎을 꿇고 상자를 옮기는데 여념이 없을 때 이 냉혈한 악마는 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한번 쏘았습니다. 처음에 샘은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총에 맞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워주니악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 무자비한 살인자는 총을 재장전하고 두 번째 총을 쏘아 그를 즉사시켰습니다. 샘을 죽인 후에도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샘의 휴대폰으로 줄리에게 문자를 보내 그녀를 샘의 아파트로 유인하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극도의 냉담함 속에서 그는 샘의 시신을 다락방에 남겨두고 연극 공연에 가서는 마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같은 운명으로 유인하지 않은 것처럼 웃고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날 밤늦게 워주니악은 샘의 아파트로 몰래 들어갔고 줄리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머리에 두 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샘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줄리를 폭행하고 살해한 후 달아난 것처럼 보이도록 범죄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도 샘을 찾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그는 가장 타락한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돌아가 사망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샘의 손과 머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근처 공원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흉악한 행위를 저지른 후에도 세상 걱정 없는 사람처럼 워주니악은 다시 극장으로 돌아갔고 나중에 형사들이 수집한 여러 출연진 파티 사진에서 그는 다른 멤버들과 웃고 농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범행 동기는 살인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뒤틀려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됩니다. 샘을 죽인 동기는 돈, 오직 돈이었습니다. 워주니악은 항상 돈 문제와 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살인 당시 그는 월세가 2달치 밀려 퇴거 직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계획했던 성대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비용을 지불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샘이 군 복무로 모은 저축금 6지 2,000달러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값비싼 휴가를 즐기기 위해
2명의 무고한 사람을 냉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자백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레이첼이 워주니악과 통화에서 언급했던 증거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워주니악의 형 팀 덕분이었습니다. 팀은 가방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대신 부모님 집 울타리 너머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배낭은 샘 헤어의 금융정보, 여권, 그의 피 묻은 옷을 포함한 유죄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살인 무기였습니다. 워주니악의 DNA가 모든 물품에서 검출되었고 이는 그가 단독으로 이중 살인을 저질렀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보고였습니다. 제 말은 DNA, 사용된 탄피, 피해자의 금융정보까지 검사가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우리를 살인 무기 자체로 이끌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단 5일간의 재판 끝에 워주니악은 2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11일 가장 짧은 사형평이 중 하나로 꼽히는 단 1시간의 수계 끝에 배심원단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데니얼 워주니악에게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속임수의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들은 몇 년 후 워주니악의 전 약혼 여인 레이첼 퍼펫이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들을 속여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관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혐의에 근거하여 사후방조 3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그녀는 그 혐의 중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최대 44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8일 3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어느 시점에 출소했습니다. 2 무고한 사람에게서 빼앗긴 삶, 그들의 가족들에게 파괴된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미치광기가 꿈에 그리던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은 이 괴물이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곳에서 그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이 빠져드는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